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이것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중까지 이렇게 힘을 합하여 상당히 그 세력이 큰 그런 내란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다. 그 성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아주 든든한 이런 친위 쿠데타가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었고 특전사령관 구속, 방첩사령관 구속, 수방사령관 구속, 그 이외에도 많죠. 그 다음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무총리, 그리고 기획재정부 부총리, 교육부 부총리, 기타 분명히 이 친위 쿠데타하고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정각부의 장들, 혹은 돌출해서 친위 쿠데타에 앞장섰던 차관급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구속 이야기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구속되었고, 또 대통령실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멀쩡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 그 비서관들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관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속됐다는 이야기 없죠. 경호처에서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앞세우고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이런데도,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실제로 이 친위 쿠데타에 있어서 모의를 할 때 같이 있었다든지, 또 계엄의 밤에 같이 협력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위 쿠데타에 합류해서 어느 몫을 약속받았다든지 계엄의 밤에 특정의 역할을 했다든지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중은 무사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위 쿠데타에서 국민을 적대시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책임 있는 그 소두목들은 이번에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구속해야 하겠죠. 이제 구속이라는 이야기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물론 이들 모두에게 국민이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해야 하고, 또 다른 위자료 성격의 그런 손해도 또 전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 많다. 지금으로 끝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중에는 이번 윤석열의 행위를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는데 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느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그러니까 직전 아니면 전쟁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전시라는 게 그 전제 조건입니다. 전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군대를 풀어버린 것이죠. 군인들이 와서 무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구속 이게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시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발령으로 전시로 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발령해서 우리나라를 전쟁 상태, 전시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그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국가를 변혁하려고 했다. 우리는 지금 헌법에 따라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삼권이 아니고 일권으로 만들고 싶었다. 지금으로서 이렇게 보입니다. 흔한 말로 1인 독재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집단이 있어도 1인 독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인 독재로 영구 집권을 하는 체제. 이 영구 집권이라는 것이 아마 기정사실화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 실패를 하게 되니까 바로 여당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에게 이 권한을 이양해 주겠다, 승계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죠. 바로 영구집권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렇게 목표로 잡았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인 독재 영구집권 체제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눈치를 봐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경제가 망해버린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수를 쓴 것이 미국 달러권으로부터 탈출한다.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는 달러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버려놓은 일들이 많고 12월 3일 이후로 이거 버려놓은 일들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숨기고 안 보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폐기한다. 어차피 미국하고 관계 끝났으면 한미동맹 폐기한다. 주한미군 철수도 일찌감치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이것을 지지하고 비호하는 지자체 장들은 한미동맹 폐기하자.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죠. 우리도 핵무기 가지고 주한미군 하라고 하자. 이렇게 내놓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한미동맹 폐기를 이들이 이번에 마음먹었다. 그거보다 우리 국민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위기감을 준 것은
국민의 분포를 개조하려고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이지만 그 아웃라인을 예전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더 명확하고 세밀한 윤석열 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를 변혁한 다음에 국민의 분포를 어떻게 개조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겠죠. 국민의 분포를 어떻게 개조하느냐, 이번에 보면은 그 국민을 수거한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들, 쓰레기, 폐품, 이런 국민들은 수집소에다가 수거해서 갖다 모은다. 이런 그 뉴스를 보았죠. 바로 이 국민 분포를 개조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번 국가 변혁 플랜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에는 젊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이런 국민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노인이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고 몸이 약하고 병이 잘 드는 이런 환자가 있고 애초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이롭지 않은 인간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들을 없애거나 이런 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세상에 못 나오게 하거나 함으로써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분포 개조입니다. 그런데 국민 분포 개조 기획의 출발이 12월 3일 선제적인 체포명단으로 우리에게 선보이게 된 겁니다. 이 선제적 체포명단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기들과 정치적으로 경쟁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없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선제적 체포 명단에 넣어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분포 개조 전략, 개조 기획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실제로 시행했던 그런 정치적 집단들은 역사상 종종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의 행위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봅시다. 전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헌법을 위반했으니 탄핵소추 되는 것이죠. 탄핵심판은 정말 헌법을 위반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죠. 그러니 파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이런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쟁에 임박한 전시체제로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내란죄를 구성합니다. 이제 왜 비상계엄 발령이 내란이라고 하는가, 폭동이 어디 있었나 막 이런 이야기 했던 분들 이해되십니까?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엄청난 폭동입니다. 무기 뭐뭐 들고 갔는지 뉴스에서 보고 들으셨죠? 보통 폭동은 어떤 폭도가 저 벌판에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달려오면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수류탄도 들고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말로는 비살상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 사상자가 나오겠죠. 자, 이런 계엄군은 폭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폭동이죠. 이 내란죄인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한 내란 수괴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를 않고 이러한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 비상계엄 발령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이 나빠도 비상계엄 못합니다. 노상원이 나쁘다, 그래도 그 사람도 비상계엄 못하죠. 혹시 김건희 여사가 발령을 했을까? 못하죠. 그런데 윤석열이 했다고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그래서 전시로 만들어 놓고 계엄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가 변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체포 명단을 가지고 국민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상적 개념으로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뭐 국제법으로도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전 세계인이 알고 그런 것을 윤석열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12월 3일 이 비상계엄 내란의 빈틈, 이런 짓을 저지를 것 같다 하는 그 빈틈이 보였던 것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D-Day는 12월 3일이었죠. 그 D-Day 7일 전, 그때 계엄군으로 출동한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들이 정기훈련을 갑자기 취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국방부가 그야말로 갑자기 이 계엄군으로 출동하는 부대들에 대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훈련 일정을 한 번에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각 부대에 비상대기하라 하는 지시를 하달한 것이죠. 이러면 이 부대들이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월 3일에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공식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접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술 좋아하고 만찬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 손님과 오찬, 점심 식사로 끝을 냈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2024년 12월 3일 오전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이후가 텅 빈 것이죠. 국가의 죄인이 돼서 기록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정이 오전
그리고 오후는 비워놓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티나죠, 이러면은.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 손님의 만찬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채에서 만찬을 했죠. 그 만찬이 저녁 8시 반에 끝났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박선원 의원이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재미있게 말을 하다 보면 갑자기 건너뛰면서 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원식 의장이 만찬을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 만찬을 맡길 때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이 사람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만찬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일 갑자기 하라고 해서 한다면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사전에 준비돼 있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로 돌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아주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12월 3일의 비상계엄 내란은 원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보면 이들이 굉장히 바빴죠. 김용현 장관은 전쟁기념관에서 또 그 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의를 불태웠고 오후 4시에는 이미 박안수 나중에 계엄사령관이 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많은 것을 사실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에 이미 불러서 대기시켰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계엄사령관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김용현 장관은 오후 4시에 이미 계엄사령관 시킬 사람을 불러서 대기시켰고 계엄군으로 출동할 그 부대의 방첩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이미 이때 연락을 했습니다. 오후 6시에서 8시에는 국정원 조태용 원장이 미국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 미국을 안심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과의 정말 송별회를 한 것인지 이것을 했고 한편 오후 7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박안수 사령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도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오후 8시가 되면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통령실로 들어와라. 그래서 보안 손님으로 모신다. 윤석열 대통령 말인데 그렇게 아마 특별히 대통령실 올라가는 그
그 출입구를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불러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몇몇 장관에게는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 처음에 주요 장관이 한 몇 명 이렇게 먼저 모였죠. 어떻든 이 비상국무회의 그 과정에서 이제 와서 알려진 것인데 국무위원 중에 이거 안 됩니다. 유혈사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혈사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보통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이미 유혈사태가 날 만한 상황에서 그거를 더 적게 나게 하려고 비상계엄 발령을 하죠. 그런데 이번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중요한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라는 폭도가 없었습니다. 이미 폭도가 있다든지 어떤 적의 침입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파병한 것을 군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그랬죠. 국회 앞에 군이 갔을 때 거기에 무기 들고 군을 위협한 폭도가 있었습니까? 무장 세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따라서 이 유혈 사태는 군이 폭도를 사살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유혈 사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혈 사태가 가능한가? 바로 군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그것이 유혈 사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대목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했는데 이쯤 되니까 아마도 미국에서 12월 3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그쯤에는 이걸 눈치챘다. 오늘 밤이구나. 그 눈치채고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이죠.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정 간섭은 못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지시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아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사전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원래 국가 간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각종 루트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런 교류나 어떤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게 많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국정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노사이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제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애트로시티도 안 됩니다. 역시 국제관습법에 해당되는 금지되는 행위죠. 애트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잔혹행위 이런 것인데 잔혹범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잔혹범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또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어서 참극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썼습니다. 참극 행위. 그래서 제노사이드라든지 또 에트로시티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유혈사태, 민간인 납치 감금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용납 안 한다. 자, 이런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 내란이 법적으로는 일단은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된 것이죠.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서 딱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고는 달라서 다수 살인이면 어떻습니까? 1명 죽고 2명 죽고 계속 갈 수 있죠. 그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시 23분 비상계엄 내란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미국이 내정 간섭이 아니죠. 동맹국으로서, 혈맹으로서 혹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합니다. 그 대사관에서 경계 상태를 갖추고 대사관 안의 조직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뭔가 했겠죠. 다음 날인 그러니까 이 계엄의 밤은 사실 12월 4일까지 밤에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어떻든 12월 4일에 주한 미국 대사관은 레드 얼럿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발부, 여권 발부 그 이외에 일체의 일상 업무를 딱 멈춰버렸습니다.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각 대사관들은 자국민들에게 한국 입국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10시 23분 직후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워치콘을 2,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을 했을까? 그것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폴 러케모라 주한 미군 사령관 12월 20일에 이임을 하고 후임자가 왔죠. 주한 미군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 그리고 이 한미 정보관계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워치콘을 격상시킨 겁니다. 그 이후 김명수 합참의장은 세뮤얼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미군의 수뇌부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치콘이 2, 3단계로 격상된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잘 보십시오. 앞에서 전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게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주한 미군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워치콘이 2, 3단계로 격상된 것을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봐야 하겠죠. 이러한 전시 준비 태세가 상향됐습니다. 원래는 상황을 보고 전시 준비 태세가 상향되면 그러면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시준비태세 단계가 상향 조정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 입장에서 윤석열과 계엄군은 뭐냐? 대한민국을 침공한 자들이 돼버립니다. 위치를 알겠죠? 윤석열과 계엄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상태로 됐다. 그것이 한미연합사에서 워치콘을 2, 3단계로 격상한 그 의미입니다. 북괴가 쳐들어온 게 아니니까. 윤석열이 쳐들어온 거니까, 우리나라를. 여기에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내보냈다고 해서 그게 침공이냐? 이거 침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러면 북괴가 우리를 공격할 그 빌미를 주는 그런 우리의 그 허점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방이 취약해지고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윤석열과 계엄군이 적군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력으로 무력으로 격퇴시키지는 않았죠. 이것이 비상계엄 내란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그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죠. 그 이유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의 조태용 홍장원 1차장, 이제 국정원을 봐야 하겠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8시에 전화를 했는데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죠. 다 불러들이는 그 시간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윤석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조태용은 미국에 가서 한국에 없다, 미국에 갔었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조태용이 비상국무회의에 들어오면 안 됐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들어오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수차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죠. 거기에서 조태용 원장은 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해야 할 다른 임무가 있었구나. 저녁 8시에 윤석열이 건 전화는 그 임무 때문에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다시 강의구가 전화를 했을 때 이때다 하면서 쫓아 들어가서 윤석열 옆에 저녁 내내 붙어 있었죠. 그러니 다른 임무 수행을 못하는 건 당연하죠. 거기 가서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국정원하고 국가안보실하고 아주 가까운 게 결국은 이 정보사다. 판교 HID. 실제로 판교 HID 그 판교 사무실에 필요한 사람이 다 모여서 작전도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한 대기 상태로 방치됐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났죠. 이 사람들과
가장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조태용 원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태용 원장의 경우에 그냥 국무회의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국정원 와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홍장원 1차장의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내일 아침에 봅시다. 결국 둘 다 안 했다. 국정원에서 아예 안 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의 움직임을 보면 조태용 원장은 아마도 이 미국의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죠. 조태용 원장도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만일 이 메시지를 받은 게 맞다면. 홍장원 1차장은 국방부 김선호 차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합니다. 국정원 2차장에게도 하고 3차장에게도 하고 그리고 11시 반 이후에 부서회의도 했죠. 전화통화도 무수히 많이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을 그저 흐지부지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작전이 개시됐다.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준법 계엄작전. 준법 계엄작전이 개시됐다. 준법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을 태업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첫째, 체포명단을 사전에 축소했다. 그래서 위험을 크게 줄여버리는 것이죠. 많은 명단이 나가는 것보다 적은 명단으로 줄여버리면 그러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포명단 사전 축소를 한 다음에 이 체포명단이 많았었죠. 그 모든 명단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중에 체포명단은 지금으로서는 14명 혹은 16명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16명 잡아가지고 무슨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죠. 자, 이것을 했고 두 번째, 100% 준법 명령을 하달했다. 이게 뭐냐 하면 군 작전도 모든 공무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 규칙,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최대한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한 겁니다. 누군가가. 결국은 이런 팀들이 되겠죠. 이런 팀들이 100% 준법 계엄을 이행하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번에 평소 같으면 그냥 날아다니는 그 몸이 그냥 무기다 하는 특전사들이 그 창문 하나 깨는 것도 쩔쩔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거기 기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다리 뺏어서 쓰면 되는데 손도 안 댑니다. 바로 준법을 100% 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되고 속도가 한없이 느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되는 건 못합니다.
시민을 떠민다든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무력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니, 한국에 저 대단한 이름난 군이 왜 저 모양이지? 했던 것은 100% 준법명령, 즉 준법계엄작전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이 한 수십 건, 뉴스에서만 수십 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이 막 다구치는 그 순간에 무기 사용 못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절차 밟아야 된다. 선관위에서 서버 실어 내오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해서 포기했다는 것도 우리가 봤죠. 100% 준법명령이다. 아니, 무기들이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군사작전을 하는데 100% 준법명령을 하달했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실제 아주 유효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이미 투입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현장 지휘관이 결단을 합니다. 최종 행동 지침을 현장 지휘관이 내는데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목적을 하달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임무 수행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조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의 증언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조성현 이 조성현 증인의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12월 4일 자정 밤 12시 45분에 이진우 사령관에게 이런 명령을 받았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물론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검토를 하고 5분 10분쯤 후에 조성현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토한 결과 그리고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재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상관은 이런 말이 있어도 밀어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재검토해달라 하는 것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진우 사령관은 임무를 변경합니다. 타당하다고 본 것이죠. 여기에서 임무를 변경했는데 그 임무는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구체적으로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하달되지 않으면 군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성현의 증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군 작전이라는 것은 어떤 작전이든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군이 국회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돼야 하겠죠.
국회가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임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걸 보면 군에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법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정당하다. 이런 정당성.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성현 증인의 말이 상황이 이례적이었다. 그렇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게 군의 평소에 군이 그런 임무를 띠고 복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게다가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했다. 국회의원은 적군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이례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투입하는 후속 부대는 오지 않게 하는 게 좋다 하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뭔가 그 행동 패턴이 보이죠. 후속 부대가 오면 또다시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임무를 재검토해달라.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준법 계엄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준법 계엄 작전. 이것은 아주 즉효했고 결국은 겉모습만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국가의 군, 그 군은 항상 국익에 부합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 준법 명령, 준법 계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국회에서 군 지휘관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통령의 명령인데 죽으라면 죽는 거지 왜 말이 맞느냐? 어째서 지금 와서 자기 살겠다고 변명을 하느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항명이다. 그랬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겁니다. 항명이 뭐냐? 군형법 제44조를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처벌한다. 이런 겁니다. 계엄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곤란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0시 45분 이러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입니다. 계엄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사작전은 정당화돼 버립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다 항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하면은 준법 계엄 작전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렇게 준법 계엄을 하게 되면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항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준법 계엄을 하면 이 비상계엄 내란은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항명이 아니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질러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는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준법 계엄 작전은 참으로 현명했고 그리고 즉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국회대로 신속하게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숨쉬게 된 것이죠. 군인들도 공무원들도 저렇게 했고,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에서는 보면은 지금에 와서 보면 곳곳에서 무엇인가 속삭여주는, 지금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할 일을 알려주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 피하셔야 합니다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해제 의결이 되면서 비상계엄 내란이 일단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사형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제 예양상 좀 심하다. 사실 12월 4일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심하다. 그런데 아주 어떤 미적거리는 게 없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고 제거하라, 요점만 말하면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거의 세계 각국이 우리 우방국들, 문명국들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이랬습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신속하고 초당적인, 국민의힘까지도 계엄 해제 조치를 한 것은 다행이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저 친위 쿠데타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두 번째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거 다행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원이 습격을 당하고 폭도들이 폭력행위를 하고 또 언론이 반이나 넘어가고 여론조사까지 이게 선전용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수괴급을 구속한 거, 이거 다행이다. 구속했을 때 미국이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한국 국민은 민주적이고 헌법적이며 폭력이 아닌 방식을 지켰다라는 것을 결국 확인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믿는다. 변함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은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제대로 징벌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발령을 했고, 국가 변혁 내란 행위를 저질렀고, 그리고 국민의 어느 집단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색칠을 해서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제노사이드를, 그 범행을 이미 실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징벌해야 하는 것이죠. 2024년 12월 6일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면담을 갖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면담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뜻이 보이죠. 그러면서 국정원 1차장이 보여준 것,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는 윤석열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언과 그 다음에 명단을 들고 왔습니다. 국민을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의 집단을 구분해 놓고 그들을 잡아서 B1 벙커에 감금하는 작전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첫 단계로 이름이 있었다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때입니다. 윤석열 본인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데 대통령실, 그 다음에 경호처와 국가안보실 등이 지금 잠잠하지요.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 관저에 있는 자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 이외에 적극 가담한 그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이번 범죄 거기에 그저 가담이 아니고 공범급인 사람들 있겠죠?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군이 먼저 초토화가 됐는데 사실 저 준법개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인 쪽은 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축이 된 사령관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을 멈춰 세우게 하는데 법을 지켜야 합니다 했을 때 그걸 누르지 않고 그건 그렇지라고 했던 사령관들은 일단 죄를 다 밝힌 다음에 아주 많이 참작을 해줘야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지 않은 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정부에서 총리가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일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 2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적을 숨기는 짓을 충분히 하고 있겠죠. 장관들, 그 외에도 경찰도 몇 명 구속됐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저 준법 계엄 작전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온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준법 계엄을 함으로써 그것을 힘을 뺐는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 내란 세력들 잡아내야 합니다. 가만히 숨어 있으면서 지금도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죠. 본인이 내란 세력이다 보니까 이거 다 잡아내야 하고 지자체 장들 가운데 내내 내란 세력, 가담자들 잡아내야 합니다. 비선의 가담자들도 잡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통령을 어떻게 다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이런 대통령을 그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가의 적이 이렇게 많다. 국가의 적이면서도 국가를 구하는데
힘을 거기에 같이 협조한, 아이러니컬하게도 군과 경찰이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공무원들은 당연히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변함이 없죠. 지금은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윤석열과 이 비상계엄 내란 세력은 발본색원에서 처벌을 하되,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앞으로도 국정원, 군, 경찰, 그리고 우리의 공무원들, 그들과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 불행 중 그나마 나라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아주었던 이들에게 그래도 죄인이지만 고마운 마음이 좀 있죠.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제대로 용서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정리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